오늘의 주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한 달 결정적 장면들 이러는 걸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결정적이라는 게 정치적 맥락에서 의미를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냥 내 입장에서 그냥 봤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이런 거야 돼요. 순전히 당신의 입장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뭐 이거 뭐 지금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거 한 가지도 안 나올 수 있어. 저는 많이 기대하고요. 여러분들한테 미리 준비해 오실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신학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세월호 교사 순직 인정하신 게 굉장히 인상에 남았습니다. 그날 우리 그 동지들끼리 정말 펑펑 하루 종일 울고 감사해서 울고 이 계기로 입당을 할까 말까 했던 지인들이 단체로 가서 입당을 했습니다. 그게 그 현충원에서의 현충일 행사 그런 같은 맥락인데 순직이라 하면 국가유공자가 되는 거거든요. 네. 사회를 위해서 의로운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단순히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은 대통령이 그러니까 말 한마디면 쉽게 인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도 그 일을 안 했고 그리고 국가기관이 얼마나 경색되어 있었던가를 그냥 보여주는 사례였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저는 한 장면이었다고 봅니다.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순직 인정 발언을 하시고 나서 실제로 그 절차에 들어갔고요. 정부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들어갔고 약 한 7월에서 8월 정도면 결정이 다 끝난다고 그래요. 예, 그것 때문에 더 열받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쉽게 갈 수 할 수 거예요. 있는 걸 그 일부러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네. 정말 이게 정말 한 줄로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기간제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던 고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하도록 지시했다. 지시만으로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부모님들, 이분들의 부모님과 가족들의 그 많은 아픔과 그리고 그 세월호 가족들의 그 아픔을 정말 많이 치유해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첫 번째 장면이었고요. 자, 두 번째 장면은 명정님께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그 하나의 장면이 아니고요. 그 한 달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행동, 행위, 참석했던 행사들을 보면서 몇 개의 키워드를 갖고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종합편을 만들어 버리시려고 그러네. 네. 영어로 따지면 이건 롱테이크예요. 아, 이거는 반칙이죠. 반칙이죠. 아니에요. 그 두 번째 거는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아마 짧게 다 가야 겹칠 돼요. 것 같은데 네. 짧아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자리 배치입니다. 자리 배치? 인사 문제, 인사 임명.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원탁. 그런 거 아니고. 죄송합니다. 왜 그러세요? 저는 그 자리 배치를 왜 잡았냐 하면 결정적으로 이번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임명장 수여하던 날 그 행사를 보시면 기념사진 촬영을 할 때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그 부인 되시는 분을 중앙에 모시고 대통령은 한쪽 옆에 찌그러져요. 짜진다 그러죠. 짜지죠. 그리고 배경에 그 결혼식 하객들처럼 그 예. 청와대 근무하는 사람들이 쭉 서가지고 예, 봤어요. 네, 서 있고 그 장면하고요. 그 다음에 현충일 기념식 5.18 기념식 때 대통령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 같이 배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예전에는 의전서열 순서로 왔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의전서열 순서가 아니라 진짜 주인공들을 옆에 모시고 행사를 하는 6월 10일 30주년 기념일 때도 박종철 이한열 어머님이 예. 옆에 계시는 예. 저는 이런 자리 배치라는 단어 하나로 인사 문제가 아니고 문재인 예. 대통령이 갖고 가는 이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민주당 정부의 그 사람에 대한 배려 그리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그 모든 게 다 녹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 배치라는 그 단어로 키워드로 그것을 좀 많이 느꼈어요. 굉장히 날카로우신 송곳 같은. 예. 여기 이제 단순하게 그냥 스틸샷이 아니고 진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녹아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위원들이 이제 청문회 통과해서 올라올 때마다 꽃다발도 준비하기로 했고 옛날에는 볼 수 없는 그런 거 그렇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예전에는 이제 대통령이 앞에 있고 한 명씩 차례로 다가와가지고 인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현충원에서 보여준 모습 중에 하나인데 유공자 되신 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움직여요. 그렇죠. 예. 옛날에는 받는 사람들이 움직여 와서 예, 이렇게 악수를 예, 받고 이러잖아요. 예.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고 철학이 딱 네. 보이는 거죠.
임명이 되는 순간에 축하합니다라고 이야기를 꼭 하고 저번에 이낙연 총리 임명할 때는 하트 모양이 만들어지는 그 훈훈한 장면도 좀 만들어졌었고 김동연 후보자부터는 이제 부인도 모셔오기로 하는 그런 부분이 생겼고요. 최초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가 나중에 이제 청와대에서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성 장관일 경우 어떻게 하느냐 똑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뭐 이게 부인 남편이 아니라 그냥 배우자를 불러서 배우자 같이 참석해서 배우자한테 꽃다발을 전해주고 그리고 앞으로 무지무지하게 부려먹을 거니까 미안합니다라고 미리 사과를 하는 거예요. 아 이제 앞으로 돌싱 장관도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박근혜 같은 그럼 남자친구든지 여자친구든지 오면 되죠. 프랑스 같은 가능하지. 한국 정서는 안 맞구나. 저기 자녀도 있어요. 청문회를 보면은 가족이 같이 털리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공동체일 수밖에 없어요. 네. 좋았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자리 배치. 자, 세 번째 마차님으로 갈게요. 저는 저답게 토리 찡찡이 마루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벌써 반려동물 1천만 가구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많아요? 네, 정말 많네요. 정말 많고요. 1천만 가구면 다 있다는 얘기예요. 예. 각 집에 한 마리만 키우는 게 아니라 두, 세, 네 마리도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요즘 혼밥, 혼술 먹는 사람들 네. 많고 싱글인 사람들이 고양이를 되게 많이 키우거든요. 그런데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 입성하시면서 토리라는 유기견을 입양을 하시겠다고 이제 발표를 하셨죠. 유기묘 아니에요? 토리는 유기견이에요? 유기견. 견. 유기견 중에서도 이제 그 도살장에 끌려가기 직전에 아이를 입양을 하신 건데 얘는 또 까만색 강아지라서 잘 안 팔리는 그런 강아지인 거예요. 그럼 입양하기 힘든 네. 아이였었죠. 그런 강아지를 일부러 골라서 데리고 가신 거. 그리고 찡찡이는 이제 유기묘고요. 그러니까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딱히 이제 버림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얘네가 문을 열어서 도망을 가버리면 다시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유기묘, 그 다음에 마루는 원래 데리고 계셨던 강아지인데 이걸 경산에서 양산에서 데리고 오실 때도 청와대가 다 정리가 되면 얘를 마지막으로 데리고 오겠다라고 발표를 하셨을 때 그 일정 관리의 세세함. 그러니까 강아지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노견이니까. 개팔자가 상팔자라더니. 그런 거를 보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물론 사람에 대한 인권에 대한 것도 굉장히 나아지겠지만 더불어서 동물권도 굉장히 정말 몇 단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대통령의 행보에서 보여주는 것 그리고 미디어가 초점을 맞춰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일반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인식에 대한 개선을 확실히 많이 시켜주는 면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개도 저 정도로 생각해 주시는데 사람이 나는 전 정부는 우리를 개하고 돼지화를 생각을 했었는데 비유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 버리고 갔죠. 심지어 버리고까지 갔는데 이분은 살아있는 진짜 개도 저렇게 전 정부에 우리는 그보다도 취급을 못 받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진짜 사람다운 대우를 지금 받을 수 있을까라는 희망을 팍팍 심어주시는 거죠. 저는 반대합니다. 왜요? Y. 이게 왜 내가 그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예인 가족들 그 일상을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나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왜 반대하느냐? 그들이 2세들이 연예 권력을 그냥 물려받는 형태가 돼서 온갖 광고들 되게 찍어요. 일반 서민들한테는 엄청난 위화감을 주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우리 살랑이가 TV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줘 할까봐 청와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집에 강아지 이건 뭐 완전 부럽죠. 저도 부럽습니다. 청와대 저도 찡찡이가 부러워요. 청와대 개로 가자 그러면 가시겠어요? 그 옆에라도 여- 가도 되면은 저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적응도 잘하고요. 화장실도 저 혼자 잘 갈 수 있고요. 혼자 잘 찾아 먹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동물 혐오나 동물 학대 수준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지금은 남의 강아지를 다치거나 이렇게 잃어버렸을 때 재물손괴죄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싱글족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반려동물은 가족과도 같거든요. 근데 최근에 삼전동에서 있었던 그 동물병원 사건이 있어요. 강아지를 호텔링을 맡겼는데 다녀와서 보니까 내 강아지가 아니라 다른 강아지를 주는 거예요. 뭐야? 병원에서. 왜요? 그러면서 당연히 주인은 알아보잖아요. 잃어버린 거겠지. 근데 이 사람이 변명을 하기를 청소를 하느라 문을 열어둔 사이에 강아지가 도망가서 못 찾았다. 그래서 네. 대신에 이 강아지라도 가져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료금을 500만 원을 걸고 그 일대를 다 찾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이 강아지가 그 동물병원에서 안락사시킨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원인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떤 사고로 이 강아지가 죽게 된 거예요. 그게 그 강아지가 안락사 시킬 강아지하고 그 맡긴 호텔링 맡긴 강아지하고 착각을 해서 바뀐 거예요. 야, 그 강아지는 대체 안 돼요. 강아지 대체할 수가 없다고요. 생명인데 제대로 생명은- 키우면 그거 네. 불가능한 생명은 거예요. 대체가 안 되죠. 네. 예. 요거 가져. 요건 말도 안 되는 거. 네, 왜냐하면 내 자식하고 똑같은데 그걸 어떻게 대체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그 아마 피해자는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거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확실하게 동물권에 대한 개선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여기서 나오는 키워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직도 강아지, 고양이 키우는 게 배부른 사람들의 어떤 배부른 소리 이런 게 아니라 공존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잠시 후에 올게요. 자, 야수님. 저는 가장 가슴이 한번 크게 울렁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현충일 추념사 읽으면서 기념식 자체를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 추념사를 읽으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통령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평화시장 봉제공장 노동자를 언급하셨어요.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그 노동자들의 어떤 역사를 보상하기 위해서 투쟁했던 과정을 보상하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국가 공식 회사에서 연설문에 그러니까 봉제공장 노동자라는 이 표현 자체가 들어가서 언급하신 건 처음이라고 기억하거든요. 제가 그 봉제공장 그 관련한 비영리 단체에서 이제 노동환경 연구하고 이렇게 인터뷰하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거의 한 2년 넘게 매월 한 달에 한 명씩 심층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 공장에서 일하시는 그 공장 노동자분들하고 너무나 공통점이 많았지만은 어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맥락에서는 다 똑같지만 거기에 디테일은 다 다른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픔들이 몸에 새겨질 때는 또 비슷한 모습으로 새겨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늘이 이제 그 바늘이 뼈를 뚫고 지나가가지고 이렇게 그 흉터가 안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그거를 어떤 과거의 기억의 어떤 증거처럼 가지고 계신 분들 이제 이런 분들하고 이제 그 인터뷰 끝나고 또 술 한잔 하면서 같이 울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과거에 대한 어떤 보상이 이 말로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읽는 순간에. 그래서 그 제가 인터뷰했던 분들도 갑자기 확 떠오르면서 이렇게 뭉클 하면서 막 눈시울이 뜨거워졌었거든요. 이렇게 그 제가 가져왔어요. 그 글귀를. 젊음을 바친 여성 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에도 감사드립니다. 재봉틀을 돌리며 눈이 침침해지고 실밥을 뜯으며 손끝이 갈라진 그분들입니다. 애국자 대신 여공이라 불렸던 그분들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애국입니다. 이거를 아마 그 들으셨던 분들은 다 이제 아실 거예요. 특히나 그 당시 그 현장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은. 그래서 그렇게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먼저 죽은 동료들도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 그래서 저는 이 현충일 추념사가 가장 기억에 이렇게 뚜렷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에서는 나라를 지킨 사람들만이 그 역할을 했던 건 절대 예. 아닌 것이고 예. 사실은 보훈에는 이제 독립운동부터 시작해서 뭐 6.25 참전 이런 것이 주였고 실제로 보수 세력들은 정권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6.25나 베트남 전에 참전하신 분들만을 예, 예. 우대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고 오히려 독립운동하신 분들을 홀대하고 예. 거기에 플러스로 민주화 세력들이 들어오는 걸 되게 못마땅해 했어요. 거기까지는 있을 수 있는 개념인데 여기에 뭐 봉제 공장 노동자 예. 플러스 뭐 파덕 광부 간호사 예, 예.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되고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순직한 기간직 교사 같은 분들이 예. 다 그런 공동체 내에서 자기 희생을 함으로써 나라가 유지가 됐다. 요 개념을 지금 사실은 새로운 개념 자체가 하나가 생긴 거라고 봐요.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의인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희생을 감수하고 사회 공익을 위해서 척해와 같이 자기를 던지는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발전했다. 요런 개념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 어떤 문재인만의 어떤 브랜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그리고 면에서. 제가 며칠 전에 그 요즘 그 유명한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을 읽었는데요. 그 정말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 내용 처음 첫 장부터 끝장까지 정말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막 계속 쥐고 흔드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이 그 현충일 추념사에서 이제 봉제공장 노동자나 파독 간호사 이제
노동이 왜 일어났느냐 그런 식으로 왜 여성들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일어났느냐 하는 게 우리나라의 그 잘못된 그 성인식에 대한 이제 성인지에 대한 그런 문화와 같이 중첩되면서 조금 더 잔인하게 일어났었는데 그게 그 한 번에 어떤 대통령이 그 어떤 좋은 사람이 나타났다고 해서 금방 다 변할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좋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좀 더 긍정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신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 굉장히 위로가 됐던 추념사였어요. 연구를 많이 들여오셨네요. 우리는 그냥 머릿속에 스틸 사진 몇 컷일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예. 알겠습니다. 야수님이셨고요. 다시 가겠습니다. 희랑님.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후보 때 발간한 그 387페이지 분량의 그 공약집에 나온 거 중에서 첫 장에 적폐청산이라고 나옵니다. 주말에 나온 기사가 있는데요. 적폐청산 잘하고 있다가 78%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고요. 부정적인 의견은 14%로 머물고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검찰 개혁에도 긍정적 의견이 68%고 재벌 개혁은 55%가 잘한다라고 나오는데 제가 오늘 그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요. 친일 독재 등을 미화했다는 논란이 있었던 국정 교과서를 폐지한 장면이 저한테는 정말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 국정교과서 폐지? 네. 적폐다. 엄청난 네. 적폐다. 네. 오, 그러네요. 이게 폐기를 지시한 지 19일 만에 지난달이었었죠. 5월 31일 교육부는 중고등학교 역과 교과서 발행 체제를 국정 검정 혼용해서 검정 체제로 전환하는 고시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히기까지 하는 게 완료된 거니까요. 정말 역사는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우리 후손들한테. 근데 이런 거 봐도 교육부 땡땡땡 것들이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왜 그렇게 무리하게 진행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무리 박근혜 정부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였다고 하지만 앞뒤 맥락도 없이 어떤 논리도 없이 그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억지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도 그렇게 진행했던 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 물론 일반 공무원들이야 시키는 대로 어차피 직장인이고 가장이니까 잘리면 안 되니까 시키는 대로 했을 확률이 높고요. 고위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 저 새누리 계열 정치인들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것 같은 이런 상황을 걱정했었던 거죠. 역사 교육으로 역사를 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역사로 교육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4.19 정신이 무엇인지 5.18 정신이 무엇인지 87년 항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만들면 국민들이 시민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아마 계산은 충분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에 대해서 국가 권력이 그 역사를 지필하게 하는 국가 권력에 의해서 입맛에 맞는 역사를 지필하게 하는 이런 시도를 했던 거로 보이고요. 고위공무원들 중에는 아마도 아직도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통령이 그렇게 고치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저항이 있었죠. 교육부에서 한 번 저항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계속 국검정으로 가겠다 이렇게 했다가 살벌한 눈빛을 한번 받고 마음을 다잡았는데 교육부 물론 아직 이제 장관 인선 문제가 다 마무리 지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부에 대해서 적폐를 들춰내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거고요. 우리 그 청취자분들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이게 행정부 쪽의 적폐 청산은 장관이 인선이 끝나야 돼요. 그래야 장관이 칼을 잡습니다. 대통령이 칼 잡고 각 부처를 치는 거는요. 우리 얼마 전에 겪어봤잖아요. 박근혜가 참 나쁜 공무원 애가 잘린 사람. 예, 이번에 문화관광부 차관으로 영전이 됐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을 임명하고 그리고 장관에 의해서 그 행정부처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아 나갈 수 있는 이런 그 민주적인 제도에 따라서 그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거죠. 그 역사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그런데요. 그 도정환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역사관 문제 삼는 사람들이 다 사실 친일 역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은. 예. 그래서 이게 역사 전쟁이란 말도 있고요. 100년 전쟁도 사실 역사 전쟁이고
뭐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 국정교과서 폐지 같은 경우는 코미디 같은 장면이 하나 있었죠. 그 전에 아무도 채택을 안 하니까 나중에 교육부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보조 교재라도 써줘 이렇게. 네. 연구학교로 해서 써주면 그 교과서 써주면 돈 주겠다. 그렇죠. 예. 지원해주는 연구학교 게 있잖아요. 지정 이것도 있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트윗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님의 트윗입니다. 국정교과서가 폐지되었다는데 그거 만들고 진행한 놈들 서명서도 하나 안 나오냐. 자기들의 역사적 대업이 휴지 조각이 되었는데 할 말도 없나벼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이거 하겠다고 그렇게 난리 생난리 쳐놓고선 이게 뭐 폐지된다면은 서명서라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상징적이란 거라도. 기억납니다. 그 TF팀이 뭐 대학로 어디에 있던 곳에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급습을 하니까 그 어버이연합들 술 먹고 와가지고 깽판 맞습니다. 부리던 기억. 네. 그리고 지필진이 누군지 전혀 밝히지를 못하고 전공이 아닌 사람 상업교사가 들어가서 역사교과서 집필하고 뭐 그랬던 기억들이 네. 나는데 이것도 정말 미스테리긴 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드 배치도 마찬가지고 국정교과서도 마찬가지고 정말 미스테리야.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존재하는지를 묻고 싶은. 예. 자, 희랑님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기간제 교사 손직 인정, 국정교과서 폐지. 예, 좋았습니다. 자, 다음 6번째는 명정님한테 가겠습니다. 전 또 키워드인데요. 자꾸 이게 너무 범위를 넓혀놔서 죄송하기도 한데 제가 두 번째로 잡았던 키워드는 사랑입니다. 사랑. 저 양반도 이상하게 또 로맨스 그레이를 왜 자꾸 그 반칙하는 기분인데 이거? 아니, 제가- 포괄적 개념을 갖고 왔어요 지금. 이거 포괄적으로 갖고 왔는데 예. 예, 부딪히진 않을 거예요. 제가 살짝 피해서 하느라 예. 이렇게 포괄적으로 갖고 왔고요. 사랑이라고 제가 뽑은 거는 사랑에는 반드시 따라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따라가는 행동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돌발 행동으로 따라가요. 아하. 뭔지 알 것 같아. 예, 그래서 음. 5.18 기념식하고 현충일 추념식에서 보면 돌발 행동이 나와서 악수하고 가서 안내하고 안아주고 예. 같이 슬퍼해주고 예. 이런 게 있죠. 예. 그런 것과 또 하나는 그 트윗 속가복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산책 중에 만난 정원사와 악수하는 스스럼 없는 장면. 그리고 청와대에 들어가다가 말고 중간에서 차 세우고 거기에서 나와 있는 시민들과 같이 사진 찍고 예. 공연도 보고 그리고 군악대 장병들과 악수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돌발 행동. 이게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떤 인성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 인성이 아마도 앞으로 5년간 현 정부의 정책을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기조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는 그 사람을 중요하게 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네. 그래서 이 사랑하는 마음이 본인이 속에서 있기 때문에 이런 돌발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 돌발 행동에 따라서 앞으로는 이게 돌발 행동이 아니고 대통령은 저래야 돼라는 이미지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앞으로 5년 동안 물론 그 후에 정권 연장이 돼서도 그 다음 대통령도 그렇고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상대로 국민 시민들을 상대로 정책을 짤 때 과연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억울해할 수 있는 정책을 과연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인성에서 첫 번째는 저는 그리고 지나간 한 달 동안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나라다운 나라 그리고 사람을 위하는 나라 이런 거를 구호만이 아니라 진짜 이게 가슴속에서 몸에 체득화돼 있어서 그냥 우러러 나오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럼 앞으로 5년간도 아마도 똑같은 행보가 이어질 것 같다. 그냥 말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대감을 많이 갖게 돼요. 그리고 몸소 그 사랑이라고 하면은 신혼여행이 떠오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 신혼. 구주 중 다쳐서 결혼 늦춘 소방관의 대통령 명령이다. 신혼여행 가라라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했던 이야기는 한 번 더 한번 할게요. 네. 저만 알 수 있는 것들.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본 사람이 느끼는 것. 문재인 같은 감성을 지녀야 알아챌 수 있는 것들. 대통령이 직속 상관으로서 명한다는 건 직속 상관만 네. 가능한 거잖아요. 대통령으로서 한테버 망설여요. 네. 본인이 명령이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좋은 일이기 때문에 자기도 어색해하면서 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혼여행 가란 말을.
거기서 나온 문재인의 인품에 완전 반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군사 문화가 싫었던 거죠 몸에. 네. 그러니까 나 대통령이니까 당신 신원여행 가 명령이다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테번 망설이는 거예요. 명이란 말을 동영상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굉장히 얼굴 그 표정 자체가 단어를 말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거를 웃고 넘어가고 하시잖아요. 그때. 그런데 본인이 이거를 말을 해놓고도 불구하고 아 이거 어떡하지? 명령이라는 게 너무 센 단어인데 라는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그 명령을 진짜 받겠습니다라고 하고 싶은 그런 문재인 대통령의 성격이 드러나는 게 그 후보 시절에 곤란한 말을 들으면은 하하하하 하는 그 싸우기 싫고 하는 알겠습니다. 그런 성격이 드러난 것 같아요. 사랑. 야, 저 양반이 뭔가를 찾아내며 있어가지고 다른 결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높은 점수를 저는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괄해버려. 어떻게 보면 얌체 같지. 우리 형님 오늘 꽃가도 아니, 입고 오셨는데 사랑하시나 봐. 아니 제가 두 가지 키워드를 낸 게 예. 지금 세 분이 말씀하실 키워드에서 중복은 안 될 거예요. 야. 그거 살짝 피한 그러니까. 예. 그것까지도 배려했다 그러면 님은 방송의 천재시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명종님이셨고요. 자, 7번째 키워드는 마차님께 드리겠습니다. 저의 키워드는 김용수입니다. 김용수? 네. 그 방통위 김용수 상임위원이 아. 미래부 2차관으로 임명됐을 때 저는 좀 여기서 약간 흠칫했었거든요. 첫 번째로 희락 언니가 말씀하셨던 세월호 교사 순직 인정했을 때 그때는 정말 좀 충격이었고요. 이때 이 차관을 임명했을 때는 방금 명종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랑하고는 저는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선이나 이 대선 과정을 치를 때는 문재인이 고구마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반대편의 사람들은 문재인을 많이 공격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임명 후에 세월호 교사 순직 인정 한 방에 딱 때리면서 약간 사이다라는 이미지를 줬다면 이 미래부 2차관으로 김용수를 옮겼을 때는 아 이런 전략을 쓸 수도 있구나. 왜냐하면 그 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랑의 컨셉이었을 때는 사람 좋기만 한 대통령 혹은 좀 약해 보이는 그냥 무심 좋은 아저씨. 좋은 게 좋은 걸로만 가거나 아니면 물러 터졌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아 저는 솔직히 아 인생을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사람을 빼내기 위해서 적하고 굉장히 대치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걸 나도 좋고 너도 좋은 윈윈 전략을 쓰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사내 정치의 피해자로서 봤을 때 아 이건 정말 신의 한 수라고 부를 수도 있을 만한 뭔가 맞습니다. 통쾌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보기 싫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완전 한직으로 내칠 수도 없어. 왜냐하면 여론이라는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씨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다니 하는 걸 느꼈거든요. 이거는 약간 전제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김용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름 그분의 굉장히 실력자인 거예요. 그 사람이 방통위원으로 있기보다는 미래부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기도 하고 그가 그걸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문재인의 사람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빼내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자리에 앉혔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황교안으로부터 임명받은 사람이지만 기본적인 자질이 충분히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도 좋고 문재인 대통령도 좋은 신의 한 수를 꺼내든 거라고 저는 보고 여론 인사 본 적 없잖아요. 네, 너무 창의적인 거예요. 이 방법 자체가. 그러니까 푸나님 말씀은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눈 끔뻑끔뻑하면서 꼬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확률이 높아요. 네. 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뭔가 이렇게 물밑 작업을 통해 가지고 저 사람 괜찮긴 한데 그러면 사람들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정치인 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전문 분야의 사람들은요 꼭 딱히 뭐 그게 박근혜의 사람, 문재인의 사람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하고 뭔가 교류를 통해 갖고 자리를 이렇게 임명해 주거나 그러면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문재인 사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았죠. 그쪽 사람들은 다 악, 이런 개념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어떻게 갖다 쓴대 하지만 왜 그래서 문재인 캠프에 선거 때 막 그 뭐 박근혜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 막 들어온다고 하니까 막 반대했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은 이미 투항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더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것도 마인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 김용수요? 굉장히 좋은 신의 한 수였다는 게 이걸 이 키워드로 가져온 게 저는 신의 한 수로 봅니다. 저는 많이 배웠어요. 아, 예. 이거. 자, 좋은 내용이었고요. 자,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개별적인 키워드 마지막 야수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다음 주 6월 18일이면 고리 1호기가 가동 중단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처음이거든요.
무려 설계 수명 기준으로 10년이 지나서 이제 가동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이 고리 1호기 가동 중단을 위해서 한국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그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라고 이제 보통 원안이라고 부르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온갖 그 정치적인 이유를 그 대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 연장 그 가동을 계속 허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고리 1호기가 계속 그 설계 수명을 넘겨서 계속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월성 뭐 1호기라든지 다른 원자력 발전소도 무리하게 이제 계속 연장 가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우리나라 전력 산업 전체에서 봤을 때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포지션, 그러니까 정치적 포지션, 실제로 생산량에서 그 원자력 발전을 이길 수 있는 뭐 발전 설비는 없지만 어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봤을 때 원자력 발전 산업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조정되기 시작한다는 신호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도 이렇게 절차를 통해서 그 체계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가동 중단하는 것도 그 아마 세계 최초거나 굉장히 선도적인 케이스죠. 대부분 정치적인 이유나 안 그러면 사고 때문에 사고가 나가지고 안 그러면 기술적으로 그 대처 능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가동 중단하는 경우는 있었어도 이렇게 설계 수명이 지나서 그 절차를 지켜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력 업계에서도 이거를 계기로 해서 원자력 발전소 폐로 그러니까 원자로 자체를 폐기시키는 이 기술이 아직 전 세계적으로 갖추어진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거에 좀 투자해서 새로운 글로벌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도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 야수님이 우리 방송에 처음으로 컨택하실 때 보냈던 메일의 내용도 맞아요. 이거랑 연관이 있었죠. 네. 결국에는 이제 뭐 원안위가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이런 결정 못 하죠. 직접 간접적으로 저는 그 메시지가 들어갔다고 보고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사실은 원자력 핵발전소 발전위원회 이런 역할을 네. 되게 해왔던 측면이 장려위원회 있고요. 뭐 이런 거였죠. 핵발전 장려위원회, 융성위원회, 뭐 부흥위원회 이런 역할을 해가지고 안전과는 굉장히 멀었던 측면이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해 오신 거 굉장히 감동적이었고요. 저도 하나 해야죠. 네. 저는 진정성 볼 수 있는 최고의 장면을 이것 꼽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8주기 취임식장에서의 연설 중에 대통령으로 참석하는 건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네. 모든 국민들의 대통령이 돼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이것은 영화 대사 같은 거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주기마다 9주기, 10주기, 11주기, 12주기 현직 대통령으로 올 수 있는데 돌아가신 대통령들 많아요. 하다못해 이승만부터 시작해서 윤보선, 박정희, 그 후로도 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있잖아요. 근데 일단 모두 대통령이 되려면 그 행사장에 다 가야 됩니다. 추도식마다. 대통령으로서는 그게 일단 마음적으로 불편할 수 있지만 저는 그건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친문에 머물러 있는 자기 지지자라고 하는 분들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대통령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날마다 해년마다 가고 싶겠죠. 본인의 핵심 지지자들이 항상 모이는 자리인데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고 다른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욕먹었을 수 있어요. 의리도 없는 놈이라고. 근데 모든 분들이 그 행사장에서 다 박수를 칩니다. 무슨 뜻인지 알기 때문에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앞으로 친노나 친문이란 말은 없어져야 되는 거고요. 깨어있는 시민들의 상징적인 이야기, 그래서 그냥 보통 일반 시민, 국민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요. 친노든 친문이든 무엇이든 말을 해도 그게 욕이 아니어야 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지지를 하던 그걸 당당하게 공무원이 됐던 무엇이 됐던 정치는 그렇게 어마무시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뭐 중립성을 강제로 받고 선생님들은 뭐 투표 안 하나? 유권자인데 당신들은 공무원이니까 아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거 자체를 무너뜨려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자, 그러면은 저까지 했고 9개가 나왔는데
킵해두고 있었다라든지 뭐 이렇게 말을 못하고 있었다라든지 하는 것들 하나씩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자, 하나씩 한번 더 꺼내봅시다. 임을위한 행진곡을 같이 불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딱 우연찮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중심으로 손을 흔드는데 그 리듬이 안 맞아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예. 문재인 예.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그 가운데서 굉장히 리듬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빵 터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전에도 한번 이 박자를 못 맞추셔가지고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거 하나가 험이다라고 그러니까 했는데 뭔가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네. 차라리 그냥 보통 우리 몸에 익은 것처럼 주먹을 종질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왜 안 될까? 그냥 힘차게 주먹을 흔들어도 되는데 꼭 그렇게 옆 사람 손을 붙잡고 흔들었어야 됐나? 그래서 우리 인이를 그렇게 괴롭혔어야 됐나? 주먹질은 투쟁의 의미가 좀 강하고 네. 손잡고 있는 거는 화합의 의미가 좀 강했고요. 네. 그리고 그 우리 인이를 그렇게 힘들게 했었는데 그 다음에는 바로 김정숙 여사가 그렇죠. 바로 잡아줬어요 옆에서. 이 비슷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김원걸 위원장 얼마 전에 인터뷰했잖아요. 네. 제가 좀 이상한 짓을 했어요. 뭐 하셨어요? 우리 녹음실에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의 그림이 하나 있어요. 예. 그 이하 작가가 그린 건데요. 노무현 대통령 사진만 걸려 있고 김대중 대통령 사진이 없잖아요. 예. 근데 김원걸 위원장이 오면은 서운할 수 있잖아요. 예. 아, 저번에 왔을 때 인터뷰 때 걸려 있었어. 1기, 2기, 3기 대통령들의 어떤 그 초상이 있는데 저는 전혀 김대중 대통령을 배제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이하 작가님이 노무현 대통령 사진만 액자를 주셨어요. 이하 작가님이 잘못했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인터뷰라고 보내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다음에 두 번째 오시면 인터뷰를 할 때 저 사진을 어떻게 하지 하고 있다가 살짝 이렇게 치워놨었어요. 인터뷰하는 시간 동안만. 그랬구나.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다시 그 사진을 원상 복귀시키면서 대통령님 제 마음 이해하시죠? 이게 그 인터뷰 내용에도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역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홀대받고 예. 사실은 민족적인 영웅 중에 한 사람인데 홀대받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진짜 이건 이하 작가님 잘못이에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똑같이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그 초상 그린 것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사진을 치우게 하면서 이렇게 사진 다시 한번 깨끗이 닦아드리면서 죄송합니다라고 했던 기억이 나고요. 아이고, 저 이하 작가님 방송 들으시면 김대중 대통령님하고 문재인 대통령님 사진 그 그림 2개 보내주세요. 뭐 하나로 그냥 다 손잡고 계시는 것도 괜찮고요. 뭐 굳이 2개 뭐 그리실 필요까지 이제 없습니다. 김원걸 위원장님이 그러실 분은 아닌데 오해하실 분은 아닌데 그럼요. 문재인 대통령과 비슷하다니까 결이 세심해. 상대방이 뭐랄까 조금이라도 이렇게 마음에 조금이라도 어떤 부담이랄까 상처가 있을까봐. 특전사. 예, 그렇죠. 그렇게 무서운 부대일수록 마음은 되게 세심하고요, 디테일 강하고요, 여리고 그렇습니다. 예. 세월호 참사 후 박근혜 정권에서 신설된 그 국민안전처 자체가 폐지되고 국민안전처 내에 있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이 독립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그 사랑 42년 만에 소방청이 독립이 되는 사건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방문하셨던 그 소방소 자체가 용인에 있었던 거고요. 우리 용인 그 영웅들이 그랬어요? 네 거기서 그 발표하신 것 자체에 대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우리 이니께서 기랑님을 아시네. 방송 듣고 있네. 그런데 자부심 가지라고. 그런데 그 6월 7일 날에 일선 소방서를 방문한 대통령이 문 대통령이요 간담회 들어가시기 전에 그 새까맣게 타버린 소방관의 보호 장구 자체를 보신 거예요. 이게 사진이 나왔을 때는 언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간담회 들어가시기 전에 이걸 보고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걸 그 무릎 꿇고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가슴이 찡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현장 중요합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무릎이 참 가벼우신 것 같아요. 아무한테나 못 꿇어 그냥. 막 꿇어 그냥. 여기저기 막 꿇어. 무거우니까 자꾸 내려가서 꿇은 거예요. 초등학생한테. 이야기 나온 김에 또 김원걸 위원장이 키가 좀 간지러우시겠는데 키가 엄청 크시잖아요. 예. 그렇게 크신 줄 몰랐어. 내가 근데 마차님이 좀 큰 편은 아니잖아요. 예. 근데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그냥 그대로 서서 찍으시는 거야. 아직 디테일이 없는 거야. 제가 겨드랑이 밑에 붙어 있더라고요. 저번에는 저하고 있을 때는 우리 그랬잖아요. 그땐 안 앉은 정했어요. 키나 저희가 쓴 키나 그닥 뭐 차이가 나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거 문재인 대통령과 좀 배우셔야겠어요 했습니다. 키가 작거나 그런 여성분들이나 초등학생이나 이런 친구들한테는 키를 낮춰주잖아요. 그래서 아 맞다 그러면서 키를 되게 낮춰주시더라고. 예.
그런 기억도 있고.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지점에서 왜 사소한 하나하나가 어쩌다 한번 보여주는 이벤트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박근혜와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세월호 그 어마어마한 참사가 일어나가지고 안산에 가서 추모 행사를 하는데 가짜 유족 할머니 위로하는 것 같은 그런 짓거리 말고요. 연출되고. 그 하나하나의 장면들이 겹치면 그게 진심이 되는 거잖아요. 네. 사인지 꺼내려고 막 당황해하는 네, 초등학생 알겠습니다. 앞에서 네. 이렇게 기다려주고 무릎 꿇고 네. 기다려주니까 가방도 기다려주고요. 잡아주시고. 그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아, 이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박근혜 같은 사람들 청와대에 그 산책하고 그럴 때 옆에 정원사 하시는 분들이 그 작업하고 있으면 거기서 아는 척 했을까요? 작업을 못하게 했겠죠. 네. 아예 그 그렇지, 경우들이. 지나가는 사이에. 그렇죠.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때 나왔던 사진들 보면은 청와대에 있는 직원들이 대통령이 뭐 있으니까 도망가거나 숨거나 도열에 있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무시로 돌아다니는데 그중에 한 사람 n분의 1로 네. 돌아다니더라고요. 아, 그래 대통령이 딱 한 달 동안에 청와대 분위기도 바꿨구나. 그리고 그 표정들이요. 경직되지 않고 같은 사람들이 있어도 경직되지 않고 얼굴 근육들이 굉장히 편안해진 것 같지 않아요? 같은 그 스태프라도. 이제 가끔씩 청와대 그 직원 식당 가가지고 맞습니다. 식사하시는데 네. 보면 자연스럽게 이거는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 방송국을 가거나 회사를 가도요 회장님이나 사장님 내려오면은 굉장히 경직돼 있는 분위기가 보이거든요. 네. 자연스럽게 쥐들끼리 밥 먹고 대통령이 옆에서 밥 먹고 있는데 근데 그게 어. 너무나도 그래서 전 아주대학교 총장님을 놓으면서도 거기 그 전 학생들이라든지 뭐 그 다들 말하는 게 이분하고는 정말 격 없이 그냥 학교에 있는 캐피테리아라든지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좋아했던 거잖아요. 그 이야기 그 들었어요. 그 정권 연장 싱크탱크에서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 아주대 교수님 나오셨거든요. 그분이 이제 설명해 주기를 김동연 총장 이임식 하는데 강당에서 안 하고 운동장에서 했대요. 학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강당에 다 채우지를 못했다. 그렇게 진짜 존경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문재인 정권에 모여드는 거예요. 자, 또 뭐 이건 꼭 얘기하고 싶다 하시는 거 없습니까? 대통령 취임 이후 한 달간 코스피 등락률이요. 왜 어떻게 된 건데? 네, 인상적인. 문재인 대통령만 플러스 2.94%고요. 역대 대통령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였습니다. 오, 요거는 숨어있는 1인치네. 그래서 소비 심리도 3년 만에 회복되면서 코스피 등락률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쭉 갔으면 좋겠네요. 이런 것은 우리가 보기는 정말 좋은 그 뉴스잖아요. 저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 그 추경 이야기 나오고 했을 때 예. 아니 경기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일자리를 위해서 추경을 해달라고 하냐라는 그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답니다. 새누리란다. 그 자당에서요? 네. 경제가 이렇게 무슨 좋은데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해를 하면 안 되지 우리가. 찬양하려면 우리가 어용하려면 엄청 더 할 수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점수 한번 매겨볼게요. 100점은 없어요. 100점 줘버리면 그 정권 끝난 거야.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한번 평점을 한번 먹여봅시다. 문재인 한 달 평점. 그리고 이유까지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100점 만점을 하셔도 되고 별 5개로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미한 걸 하셔도 되고 A부터 F까지 하셔도 돼요. 희랑님 네. 저는 5점 만점에 4점을 드리겠습니다. 4점이요? 네. 5점 만점에 4점? 네. 왜냐면요. 이유는? 이유는 숫자를 본 문정부 출범 1개월에 보면요. 지지율이 한국갤럽에서 84%라고 합니다. 대통령 연설은 5회였었고요. 전화외교는 19회, 인사는 48회, 축전, 서한은 144회. 이게 5월 19일 기준입니다. 청와대 브리핑은 61회를 하셨고요. 수석 보좌관 회의는 4회, NSC 소집은 3회, 상임위 포함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접 인사 발표는 3회를 하셨는데요. 이것을 다 더해서 나눠가지고 평균치를 하니까 4.1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5점에서 제가 5점을 다 드리고 싶었는데 그건 너무나도 어용이라서 그냥 살짝 양보하는 셈 치고 4점을 드렸습니다. 더 채워주세요. 이런 의미로. 네. 알겠습니다. 5점 만점에 4점 주신 희랑님,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악플에 점수 달려주시면 될까요? 악플이라도 감사히 저는 받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분, 네. 예, 명령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그 총점 평균으로는 90점을 주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강론으로 봐야 되죠. 두 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는 국민의 입장으로서 시민의 입장으로서의 점수는 약 한 97점에서 8점. 그리고 내가 청와대 직원이라고 봤을 때
81점. 청와대 직원이요? 네. 괴롭죠. 너무 네. 열심히 하는 대장. 왜냐하면 그 키워드는 그 시민이 바라보거나 청와대 직원들이 바라보는 것도 일맥상통할 건데 제가 보기에는 행복한 일중독자 요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대통령이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막 그런 동분서주 하면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게 정광석화 같이 가면서 막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꿈꿔왔던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보여요. 그리고 이대로 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98점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청와대 직원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하고 눈만 마주치면 이건 내가 자청해서 일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 그 뭔지 알아요, 그거.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불시에 쳐들어가서 같이 밥 먹어. 뭔가 딱 얼굴만 보면 해야 될 일이 막 생각나고 막. 그리고 나 밥 먹고 좀 피곤하니까 낮잠 한 30분 자고 싶은데 산책하재. 예. 그리고 좀 쉬고 싶은데 커피 들고 놀러 가재. 주말에 등산 가지. 등산 가재. 그러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눈치코치가 별로 없는 걸로. 아니 그런데도 즐거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즐거워. 즐겁지 않으면 낙제점인데. 맞습니다. 즐겁지 않으면 이거는 노동권 그 침해 사유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위험한데 청와대 직원들이 즐거워. 거기다가 경제부총리 부인한테 꽃다발까지 안겨주고 미리 양해를 구해. 개기질 수 없어.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반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 마음이 흡족해서 따라가게 되는 거야. 스스로 일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했더니 인이는 본인의 스태프한테 니네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하면서 일을 시켜. 일을 시키진 않으세요. 알아서 하는데 이게 시켜서 하는 건가? 머리를 벅적벅적 긁게 그냥 만드는. 같이 한 공간에서 밥 한 끼 먹으면 일도 해야 되는 거야. 나도 모르게 하고 있어. 그리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눈을 딱 마주치면 일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근데 앞으로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제로 좀 쉬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주말이고 휴일이고 일을 해버리면은 나도 언젠가는 고장납니다. 예. 왜 그 등산, 대통령 선거 다음날 등산 간 거는 정말 역대급 아니야. 역대급이었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잠도 못 자고 전국을 누볐던 선거가 끝난 다음날 등산을 가버려. 술도 그런- 먹었을 텐데. 자,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차님. 저는 B 마이너요. B 마이너. 이유를 말해봐요. 이유는 이 학생은 앞으로도 훨씬 더 잘할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아, 처음부터 A 플러스 막 이렇게 때리면 그렇지. 앞으로 더 나갈 게 없잖아요. 교만해질 수 있어. 네. 아. 그래서 요 정도 주면 왜냐면 지금 한 달이기 때문에 이 학생은 영재반으로 가야 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높은 점수를 지금부터 주면 안 된다고 오. 생각합니다. 동기부여를 위해서. 네. 굉장히 훌륭한 논리였어요. 네. 네. 자, 야수님. 저는 그 100점 만점에 74점. 왜요 또? 오. 씨네. 이상하게 기분 나쁘단 말이야. 가장 최근 그 갤럽 발표가 84%잖아요. 네. 얼마 전에 그 라디오에 국민의당 대변인이 그 강경화 후보 그 사퇴해야 된다. 뭐 이렇게 그 동의할 수 없다. 이 인터뷰를 하면서 지지율이 84%에서 강경화 후보 때문에 76%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리얼미터 예. 조사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지율이 8%나 빠졌는데 이거는 6%. 6%가 빠진 거예요. 네, 6%가 빠졌는데 이거는 굉장한 민심 이반이다. 이거는 민심이 이탈하고 있다는 신호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자기 국민의당 지지율은 8%였거든요. 그렇죠. 이건 너무 가짜는 거예요. 박스권에 사실 그냥 그- 갇혔어. 포라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지만 60% 이상이 넘으면 사실상 그 통계에서 대부분 찬성하고 있다고 봐도 그 상관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4% 지지율은 너무 과도한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거품이 섞여 있기 때문에 한 74% 정도의 지지율에서 박스권에 갇혔으면 좋겠다. 예, 박스권에. 예, 확장성 없는 박스권에 딱 갇혀가지고 73에서 75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지지율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74점 딱 이렇게 예. 줍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감사드리고요. 저도 마지막으로 점수를 드릴 텐데요. 사회자의 권한으로 선풀을 받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점수는 124점 드리겠는데요. 에라이 진짜. 그 흠 잡을 게 없어가지고 또 플러스 점 드리는데 124점은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입니다. 1월 24일. 여러분들 당하셨습니다. 에이, 어용 방송 맞네. 나 이런 거 좋아. 감사드리고요. 문재인 이대로 쭉. 오늘의 주제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발전했다. 이런 개념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 어떤 문재인만의 어떤 브랜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그리고 면에서. 제가 며칠 전에 요즘 유명한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을 읽었는데요.
그 정말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 내용 처음 첫 장부터 끝장까지 정말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막 계속 쥐고 흔드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이 그 현충일 추념사에서 이제 봉제공장 노동자나 파독 간호사 이제 노동이 왜 일어났느냐 그런 식으로 왜 여성들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일어났느냐 하는 게 우리나라의 그 잘못된 그 성인식에 대한 이제 성인지에 대한 그런 문화와 같이 중첩되면서 조금 더 잔인하게 일어났었는데 그게 그 한 번에 어떤 대통령이 그 어떤 좋은 사람이 나타났다고 해서 금방 다 변할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좋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좀 더 긍정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신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 굉장히 위로가 됐던 추념사였어요. 연구를 많이 들여오셨네요. 우리는 그냥 머릿속에 스틸 사진 몇 컷일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예. 알겠습니다. 야수님이셨고요. 다시 가겠습니다. 희랑님.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후보 때 발간한 그 387페이지 분량의 그 공약집에 나온 거 중에서 첫 장에 적폐청산이라고 나옵니다. 주말에 나온 기사가 있는데요. 적폐청산 잘하고 있다가 78%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고요. 부정적인 의견은 14%로 머물고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검찰 개혁에도 긍정적 의견이 68%고 재벌 개혁은 55%가 잘한다라고 나오는데 제가 오늘 그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요. 친일 독재 등을 미화했다는 논란이 있었던 국정 교과서를 폐지한 장면이 저한테는 정말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 국정교과서 폐지? 네. 적폐다. 엄청난 네. 적폐다. 네. 오, 그러네요. 이게 폐기를 지시한 지 19일 만에 지난달이었었죠. 5월 31일 교육부는 중고등학교 역과 교과서 발행 체제를 국정, 검정, 혼용해서 검정 체제로 전환하는 고시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히기까지 하는 게 완료된 거니까요. 정말 역사는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우리 후손들한테. 근데 이런 거 봐도 교육부 땡땡땡 것들이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왜 그렇게 무리하게 진행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무리 박근혜 정부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였다고 하지만 앞뒤 맥락도 없이 어떤 논리도 없이 그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억지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도 그렇게 진행했던 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 물론 일반 공무원들이야 시키는 대로 어차피 직장인이고 가장이니까 잘리면 안 되니까 시키는 대로 했을 확률이 높고요. 고위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 저 새누리 계열 정치인들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것 같은 이런 상황을 걱정했었던 거죠. 역사 교육으로 역사를 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역사로 교육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4.19 정신이 무엇인지 5.18 정신이 무엇인지 87년 항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만들면 국민들이 시민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아마 계산은 충분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에 대해서 국가 권력이 그 역사를 지필하게 하는 국가 권력에 의해서 입맛에 맞는 역사를 지필하게 하는 이런 시도를 했던 거로 보이고요. 고위공무원들 중에는 아마도 아직도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통령이 그렇게 고치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저항이 있었죠. 교육부에서 한 번 저항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계속 국검정으로 가겠다 이렇게 했다가 살벌한 눈빛을 한번 받고 마음을 다잡았는데 교육부 물론 아직 이제 장관 인선 문제가 다 마무리 지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부에 대해서 적폐를 들춰내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거고요. 우리 그 청취자분들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이게 행정부 쪽의 적폐 청산은 장관이 인선이 끝나야 돼요. 그래야 장관이 칼을 잡습니다. 대통령이 칼 잡고 각 부처를 치는 거는요. 우리 얼마 전에 겪어봤잖아요. 박근혜가 참 나쁜 공무원 애가 잘린 사람. 네, 이번에 문화관광부 차관으로 영전이 됐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을 임명하고 그리고 장관에 의해서 그 행정부처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아 나갈 수 있는 이런 그 민주적인 제도
제도에 따라서 그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거죠. 그 역사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그런데요. 그 도종환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역사관 문제 삼는 사람들이 다 사실 친일 역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은. 예. 그래서 이게 역사 전쟁이란 말도 있고요. 100년 전쟁도 사실 역사 전쟁이고 뭐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 국정교과서 폐지 같은 경우는 코미디 같은 장면이 하나 있었죠. 그 전에 아무도 채택을 안 하니까 나중에 교육부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보조 교재라도 써줘 이렇게. 네. 연구학교로 해서 써주면 그 교과서 써주면 돈 주겠다. 그렇죠. 예. 지원해주는 연구학교 게 있잖아요. 지정 이것도 있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트윗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님의 트윗입니다. 국정교과서가 폐지되었다는데 그거 만들고 진행한 놈들 서명서도 하나 안 나오냐. 자기들의 역사적 대업이 휴지 조각이 되었는데 할 말도 없나벼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이거 하겠다고 그렇게 난리 생난리 쳐놓고선 이게 뭐 폐지된다면은 서명서라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상징적이란 거라도. 기억납니다. 그 TF팀이 뭐 대학로 어디에 있던 곳에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급습을 하니까 그 어버이연합들 술 먹고 와가지고 깽판 맞습니다. 부리던 기억. 네. 그리고 지필진이 누군지 전혀 밝히지를 못하고 전공이 아닌 사람 상업교사가 들어가서 역사교과서 집필하고 뭐 그랬던 기억들이 네. 나는데 이것도 정말 미스테리긴 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드 배치도 마찬가지고 국정교과서도 마찬가지고 정말 미스테리야.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존재하는지를 묻고 싶은. 예. 자, 희랑님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기간제 교사 손직 인정, 국정교과서 폐지. 예, 좋았습니다. 자, 다음 6번째는 명정님한테 가겠습니다. 전 또 키워드인데요. 자꾸 이게 너무 범위를 넓혀놔서 죄송하기도 한데 제가 두 번째로 잡았던 키워드는 사랑입니다. 사랑. 저 양반도 이상하게 또 로맨스 그레이를 왜 자꾸 그 반칙하는 기분인데 이거? 아니, 제가 포괄적 개념을 갖고 왔어요 지금. 이거 포괄적으로 갖고 왔는데 예. 예, 부딪히진 않을 거예요. 제가 살짝 피해서 하느라 예. 이렇게 포괄적으로 갖고 왔고요. 사랑이라고 제가 뽑은 거는 사랑에는 반드시 따라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따라가는 행동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돌발 행동으로 따라가요. 아하. 뭔지 알 것 같아. 예, 그래서 음. 5.18 기념식하고 현충일 추념식에서 보면 돌발 행동이 나와서 악수하고 가서 안내하고 안아주고 예. 같이 슬퍼해주고 예. 이런 게 있죠. 예. 그런 것과 또 하나는 그 트윗 속가복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산책 중에 만난 정원사와 악수하는 스스럼 없는 장면. 그리고 청와대에 들어가다가 말고 중간에서 차 세우고 거기에서 나와 있는 시민들과 같이 사진 찍고 예. 공연도 보고 그리고 군악대 장병들과 악수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돌발 행동. 이게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떤 인성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 인성이 아마도 앞으로 5년간 현 정부의 정책을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기조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는 그 사람을 중요하게 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네. 그래서 이 사랑하는 마음이 본인이 속에서 있기 때문에 이런 돌발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 돌발 행동에 따라서 앞으로는 이게 돌발 행동이 아니고 대통령은 저래야 돼라는 이미지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앞으로 5년 동안 물론 그 후에 정권 연장이 돼서도 그 다음 대통령도 그렇고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상대로 국민 시민들을 상대로 정책을 짤 때 과연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억울해할 수 있는 정책을 과연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인성에서 첫 번째는 저는 그리고 지나간 한 달 동안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나라다운 나라 그리고 사람을 위하는 나라 이런 거를 구호만이 아니라 진짜 이게 가슴속에서 몸에 체득화돼 있어서 그냥 우러러 나오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럼 앞으로 5년간도 아마도 똑같은 행보가 이어질 것 같다. 그냥 말뿐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한 달 결정적 장면들 이러는 걸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결정적이라는 게 정치적 맥락에서 의미를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냥 내 입장에서 그냥 봤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이런 거여야 돼요. 순전히 당신의 입장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뭐 이거 뭐 지금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거 한 가지도 안 나올 수 있어. 저는 많이 기대하고요. 여러분들한테 미리 준비해 오실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신학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세월호 교사 순직 인정하신 게 굉장히 인상에 남았습니다. 그날 우리 그 동지들끼리 정말 펑펑 하루 종일 울고 감사해서 울고 이 계기로 입당을 할까 말까 했던 지인들이 단체로 가서 입당을 했습니다. 그게 그 현충원에서의 현충일 행사 그런 같은 맥락인데 순직이라 하면 국가유공자가 되는 거거든요. 네. 사회를 위해서 의로운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단순히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은 대통령이 그러니까 말 한마디면 쉽게 인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도 그 일을 안 했고 그리고 국가기관이 얼마나 경색되어 있었던가를 그냥 보여주는 사례였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저는 한 장면이었다고 봅니다.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순직 인정 발언을 하시고 나서 실제로 그 절차에 들어갔고요. 정부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들어갔고 약 한 7월에서 8월 정도면 결정이 다 끝난다고 그래요. 예, 그것 때문에 더 열받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쉽게 갈 수 할 수 있는 걸 그 일부러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네. 정말 이게 정말 한 줄로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기간제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던 고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하도록 지시했다. 지시만으로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부모님들, 이분들의 부모님과 가족들의 그 많은 아픔과 그리고 그 세월호 가족들의 그 아픔을 정말 많이 치유해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첫 번째 장면이었고요. 자, 두 번째 장면은 명정님께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그 하나의 장면이 아니고요. 그 한 달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행동, 행위, 참석했던 행사들을 보면서 몇 개의 키워드를 갖고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종합편을 만들어 버리시려고 그러네. 네. 영어로 따지면 이건 롱테이크예요. 아, 이거는 반칙이죠. 이거 반칙이죠. 아니요. 그 두 번째 거는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짧게 아마 짧게 다 가야 겹칠 돼요. 것 같은데, 네. 아니 짧아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자리 배치입니다. 자리 배치? 인사 문제, 인사 임명.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원탁. 그런 거 아니고. 죄송합니다. 왜 그러세요? 저는 그 자리 배치를 왜 잡았냐 하면 결정적으로 이번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임명장 수여하던 날 그 행사를 보시면 기념사진 촬영을 할 때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그 부인 되시는 분을 중앙에 모시고 대통령은 한쪽 옆에 찌그러져요. 짜진다 그러죠. 짜지죠. 그리고 배경에 그 결혼식 하객들처럼 그 예. 청와대 근무하는 사람들이 쭉 서가지고 예, 봤어요. 네, 서 있고 그 장면하고요. 그 다음에 현충일 기념식, 5.18 기념식 때 대통령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 같이 배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예전에는 의전서열 순서로 갔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의전서열 순서가 아니라 진짜 주인공들을 옆에 모시고 행사를 하는 6월 10일 30주년 기념일 때도 박종철, 이한열 어머님이 예. 옆에 계시는 예. 저는 이런 자리 배치라는 단어 하나로 인사 문제가 아니고 문재인 예. 대통령이 갖고 가는 이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민주당 정부의 그 사람에 대한 배려 그리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그 모든 게 다 녹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 배치라는 그 단어로 키워드로 그것을 좀 많이 느꼈어요. 굉장히 날카로우신 송곳 같은. 예. 여기 이제 단순하게 그냥 스틸샷이 아니고 진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녹아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위원들이 이제 청문회 통과해서 올라올 때마다 꽃다발도 준비하기로 했고 옛날에는 볼 수 없는 그런 거 그렇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예전에는 이제 대통령이 앞에 있고 한 명씩 차례로 다가와가지고 인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현충원에서 보여준 모습 중에 하나인데 유공자 되신 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움직여요. 보니까 내 강아지가 아니라 다른 강아지를 주는 거예요. 뭐야? 병원에서. 왜요? 그러면서 당연히 주인은 알아보잖아요. 잃어버린 거겠지. 근데 이 사람이 변명을 하기를 청소를 하느라 문을 열어둔 사이에 강아지가 도망가서 못 찾았다. 그래서 네. 대신에 이 강아지라도 가져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려금을 500만 원을 걸고 그 일대를 다 찾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이 강아지가 그 동물병원에서 안락사시킨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원인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떤 사고로 이 강아지가 죽게 된 거예요. 그게 그 강아지가 안락사 시킬 강아지하고 그 맡긴 호텔링 맡긴 강아지하고 착각을 해서 바뀐 거예요. 야, 그 강아지는 대체 안 돼요.
강아지 대체할 수가 없다고요. 생명인데 제대로 생명은- 키우면 그거 네. 불가능한 생명은 거예요. 대체가 안 되죠. 네. 예. 요거 가져. 요건 말도 안 되는 거. 네, 왜냐하면 내 자식하고 똑같은데 그걸 어떻게 대체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아마 피해자는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거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확실하게 동물권에 대한 개선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여기서 나오는 키워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직도 강아지, 고양이 키우는 게 배부른 사람들의 어떤 배부른 소리 이런 게 아니라 공존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잠시 후에 올게요. 자, 야수님. 저는 가장 가슴이 한번 크게 울렁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현충일 추념사 읽으면서 기념식 자체를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 추념사를 읽으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통령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평화시장 봉제공장 노동자를 언급하셨어요.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그 노동자들의 어떤 역사를 보상하기 위해서 투쟁했던 과정을 보상하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국가 공식 회사에서 연설문에 그러니까 봉제공장 노동자라는 이 표현 자체가 들어가서 언급하신 건 처음이라고 기억하거든요. 제가 그 봉제공장 그 관련한 비영리 단체에서 이제 노동환경 연구하고 이렇게 인터뷰하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거의 한 2년 넘게 매월 한 달에 한 명씩 심층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 공장에서 일하시는 그 공장 노동자분들하고 너무나 공통점이 많았지만은 어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맥락에서는 다 똑같지만 거기에 디테일은 다 다른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픔들이 몸에 새겨질 때는 또 비슷한 모습으로 새겨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늘이 이제 그 바늘이 뼈를 뚫고 지나가가지고 이렇게 그 흉터가 안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그거를 어떤 과거의 기억의 어떤 증거처럼 가지고 계신 분들 이제 이런 분들하고 이제 그 인터뷰 끝나고 또 술 한잔 하면서 같이 울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과거에 대한 어떤 보상이 이 말로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읽는 순간에. 그래서 그 제가 인터뷰했던 분들도 갑자기 확 떠오르면서 이렇게 뭉클 하면서 막 눈시울이 뜨거워졌었거든요. 이렇게 제가 가져왔어요. 그 글귀를. 젊음을 바친 여성 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에도 감사드립니다. 재봉틀을 돌리며 눈이 침침해지고 실밥을 뜯으며 손끝이 갈라진 그분들입니다. 애국자 대신 여공이라 불렸던 그분들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애국입니다. 이거를 아마 들으셨던 분들은 다 이제 아실 거예요. 특히나 그 당시 그 현장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은. 그래서 그렇게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먼저 죽은 동료들도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 그래서 저는 이 현충일 추념사가 가장 기억에 이렇게 뚜렷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에서는 나라를 지킨 사람들만이 그 역할을 했던 건 절대 예. 아닌 것이고 예. 사실은 보훈에는 이제 독립운동부터 시작해서 뭐 6.25 참전 이런 것이 주였고 실제로 보수 세력들은 정권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6.25나 베트남 전에 참전하신 분들만을 예. 우대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고 오히려 독립운동하신 분들은 홀대하고 예. 거기에 플러스로 민주화 세력들이 들어오는 걸 되게 못마땅해 했어요. 거기까지는 있을 수 있는 개념인데 여기에 뭐 봉제 공장 노동자 예. 플러스 뭐 파덕 광부 간호사 예.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되고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순직한 기간직 교사 같은 분들이 예. 다 그런 공동체에 대해서 자기 희생을 함으로써 나라가 유지가 됐다. 요 개념을 지금 사실은 새로운 개념 자체가 하나가 생긴 거라고 봐요.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의인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희생을 감수하고 사회 공익을 위해서 척해와 같이 자기를 던지는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그렇죠. 예. 옛날에는 받는 사람들이 움직여 와서 예, 이렇게 악수를 예, 받고 예, 이러잖아요. 예.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고 철학이 딱 네. 보이는 거죠. 임명이 되는 순간에 축하합니다라고 이야기를 꼭 하고 저번에 이낙연 총리 임명할 때는 하트 모양이 만들어지는 그 훈훈한 예. 장면도 좀 만들어졌었고 김동연 후보자부터는 이제 부인도 모셔오기로 하는 그런 예. 부분이 생겼고요. 처음 예, 최초입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그 이야기가 나중에 이제 청와대에서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성 장관일 경우 어떻게 하느냐 똑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뭐 예. 이게 부인 남편이 아니라 그냥 배우자를 불러서 배우자 같이 참석해서 배우자한테 꽃다발을 전해주고 그리고 앞으로 무지무지하게 부려먹을 거니까 미안합니다라고 미리 사과를 하는 거예요. 아 이제 앞으로 돌싱 장관도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박근혜 같은
그럼 남자친구든지 여자친구든지 오면 되죠. 프랑스 같은 거 가능하지. 한국 정서에는 안 맞구나. 저기 자녀도 있어요. 청문회를 보면은 가족의 같이 털리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공동체일 수밖에 없어요. 네. 좋았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자리 배치. 자, 세 번째. 마차님으로 갈게요. 저는 저답게 토리, 찡찡이, 마루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벌써 반려동물 1천만 가구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많아요? 네, 정말 많네요. 정말 많고요. 1천만 가구면 다 있다는 얘기예요. 예. 각 집에 한 마리만 키우는 게 아니라 두, 세, 네 마리도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요즘 혼밥, 혼술 먹는 사람들 네. 많고 싱글인 사람들이 고양이를 되게 많이 키우거든요. 그런데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 입성하시면서 토리라는 유기견을 입양을 하시겠다고 이제 발표를 하셨죠. 유기묘 아니에요? 토리는 유기견이에요? 유기견. 견. 유기견 중에서도 이제 그 도살장에 끌려가기 아. 직전에 아이를 입양을 하신 건데 얘는 또 까만색 강아지라서 잘 안 팔리는 그런 강아지인 거예요. 그럼 입양하기 힘든 네. 아이였었죠. 그런 강아지를 일부러 골라서 데리고 가신 거. 그리고 찡찡이는 이제 유기묘고요. 그러니까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딱히 이제 버림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얘네가 문을 열어서 도망을 가버리면은 다시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유기묘, 그 다음에 마루는 원래 데리고 계셨던 강아지인데 이걸 경산에서 양산에서 데리고 오실 때도 청와대가 다 정리가 되면 얘를 마지막으로 데리고 오겠다라고 발표를 하셨을 때 그 일정 관리의 세세함, 그러니까 강아지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노견이니까. 개팔자가 상팔자라더니 그런 거를 보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물론 사람에 대한 인권에 대한 것도 굉장히 나아지겠지만 더불어서 동물권도 굉장히 정말 몇 단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대통령의 행보에서 보여주는 것 그리고 미디어가 초점을 맞춰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일반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인식에 대한 개선을 확실히 많이 시켜주는 면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개도 저 정도로 생각해 주시는데 사람이 나는 전 정부는 우리를 개하고 돼지화를 생각을 했었는데 비유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 버리고 갔죠. 심지어 버리고까지 갔는데 이분은 살아있는 진짜 개도 저렇게 전 정부에 우리는 그보다도 취급을 못 받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진짜 사람다운 대우를 지금 받을 수 있을까라는 희망을 팍팍 심어주시는 거죠. 저는 반대합니다. 왜요? Y. 이게 왜 내가 그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예인 가족들 그 일상을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나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왜 반대하느냐? 그들이 2세들이 연예 권력을 그냥 물려받는 형태가 돼서 온갖 광고들 되게 찍어요. 일반 서민들한테는 엄청난 위화감을 주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우리 살랑이가 TV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줘 할까봐 청와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집에 강아지 이건 뭐 완전 부럽죠. 저도 부럽습니다. 청와대 저도 찡찡이가 부러워요. 청와대 개로 가자 그러면 가시겠어요? 그 옆에라도 여- 가도 되면은 저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적응도 잘하고요. 화장실도 저 혼자 잘 갈 수 있고요. 혼자 잘 찾아 먹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동물 혐오나 동물 학대 수준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지금은 남의 강아지를 다치거나 이렇게 잃어버렸을 때 재물손괴죄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싱글족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반려동물은 가족과도 같거든요. 근데 최근에 삼전동에서 있었던 그 동물병원 사건이 있어요. 강아지를 호텔링을 맡겼는데 다녀와서